한중년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순우입니다. 저는 오늘 귀호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국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견문을 넓혀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이렇게 참신한 기획을 통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아주 특이한 어떤 모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처음에 정왕국 선생님께서 정민 선생님과 신익철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주시고, 논평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두 분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그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운주 선생님이 유순영 선생님과 김종태 선생님의 이 글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말씀 좀 주시죠. 전체적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활성화 지점에 대한 논의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게 된 이유랄까요? 또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 세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18세기 이후 근기 남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그 국화시 또 구경이 같은 이런 흥미로운 하나의 현상이 그러면 그 이전 시기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이들에게 특히 국화가 애호되었다면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성립됐성 싶은데, 그것이 그들의 지향이자 현실을 동시에 비춰주고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의견이랄까 또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8, 19세기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좀 더 그 안에서 변별점이랄까 달라지는 지점, 사실은 정치적인 변화도 변하지만 이런 문화적 변화를 통해서 당대 지식인의 사유 체계라든지 또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 쪽에서 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역사 쪽에서 구도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적 논리로도 성립되고, 그랬을 때 그 대응적 논리는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사회 속에서 또는 개인과 집단이 반응했느냐, 이걸 잘 드러낸다라면 우리 고전문학연구, 특히 이 조선 후기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차이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신 게 있다면 보완적 설명이라든지 견해를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이제 우리 시대의 학문적 대화가 좀 이렇게 좀 크로스오버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화해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쪽에 대한 화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글을 좀 썼고, 이것을 카메라 옵스큐라의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경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그림자를 여기다 놓고 벽에다 놓고 감상하는 것이고, 카메라 옵스큐라는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꾸로 해서 이제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림이 도반이 되잖아요.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사진기의 원리에 관한 것이니까 이제 향유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이것을 어떤 과학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 놀이를 연결 짓는 것은 조금 무리스러울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도리가 없죠. 제가 아는 수준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다산 같은 경우
저기 발표문에 지금 발표집이 26쪽에 있는데 국화를 보통 사람이 즐기는 것이 늦게 피는 거, 향기, 그 다음에 아주 고우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로 국화를 애호하는데 나는 특별히 촛불 그림자의 국화를 애호한다. 구경시는 원경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걸 분명히 다산이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상당히 좀 모습이 다른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사실은 고민하다가 칠실 가나설을 떠올린 겁니다. 칠실 가나설도 보면은 다산이 분명히 그런 사진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이 방법으로 초상을 그리면 아주 가장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실물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감 이계양이 묘지명에서 그런 거를 실제로 시도했던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18세기는 다산처럼 뭐 이렇게 이 구경시를 좀 더 진지하게 과학적인 관찰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19세기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다산의 행위가 상당히 특별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산이 구경시를 관찰하고 주목한 것이 특별한 것이고 대다수는 원경도의 구경시와 비슷한 그리고 이 촛불 그림자를 놓고 19세기 한 거는 존재 박윤묵이나 뭐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시는 뭐냐면 그거를 보면서 도연명의 또 은일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묵화야 하리에 이런 거를 하고 하는 것이 일단은 주류로 보이고요. 근데 다산이라는 분은 역시 좀 그 면에서도 저는 좀 특별하게 국화를 감상했고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예. 다음으로는 정우주 선생님께서 유순영 선생님과 김동태 선생님 글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주시죠. 유순영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이 발표문을 보면 이제 당시 조선에서의 그런 국화 열풍과 이제 더불어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국보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그래서 이런 중국과 일본에서 시대별로 다양한 국보가 편찬하고 간행될 수 있었던 일련의 어떤 그런 문화사적인 사조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서 당시에 그렇게 성행했었던 국보 제작이 과연 조선에서는 그러면은 제작된 것이 없는지 송나라 이후 이제 명나라 명청대에 접어들면서 국보가 굉장히 이제 비합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 역시 이러한 인쇄 출판물의 발전 과정과 연계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좀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세 번째랑 또 제가 아까 발표를 요지문을 좀 짧게 읽으면서 빠졌던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보에 대한 언급들을 하지만 실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으로 국보가 이렇게 제작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균형이 맞지 않는 사실이죠. 한국에서도 국보가 좀 됐으면 근데 이제 다른 출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조선의 경우는 중국 출판물을 이제 직접 이렇게 정황을 바꾸면서 단독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보 제작으로 그런 열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이 나는 거 보면. 근데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사들이 주로 많이 되고 또 서민들도 많고 또 식목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로 하면 가드머 정원사죠. 이런 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년에 판매할 국화의 그 품종 카탈로그를 쫙 이렇게 품명을 쓰고 거기에 다양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이런 카탈로그들은 이제 좀 조선이랑 다르게 또 중국하고 다르게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그 출판 문화가 긴밀하게 관련있다고 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출판만 중국도 그렇지만 아까 삭도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일본적인 그 출판 문화에 관련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두 번째 챕터로 상정하고 계시는 중국과 한국의 국화 그림 전개 양상에서 이제 양국의 국화 그림을 장수, 풍수, 은일 이 세 가지 경우로 이제 구분을 하시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기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런 양국의 국화 그림 전개 양상에서 드러나는 특이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발표자분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점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 발표문에서 국화 그림의 바위와 대나무가 이제 함께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주목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의 산물이 국화 단독으로만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부가적으로 함께 등장한 화면에 그려진 데에는 분명히 어떤 상징적인 이유가 있을 듯한데요. 이 김종태 선생님이 이 논문에 주제로 상정하고 계시는 재화시문에 있는 국화 그림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시대적 조류가 나타나는 것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국의 어떤 국화 그림은 매난 국족 이런 걸 이제 사군제로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부르잖아요. 그게 연언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매난죽 이 3군자에 비해서 국화 그림은 그 수량이나 그 애호 시기에 좀 늦습니다. 중국에 벌써 15세기 1420몇 년도에 문인화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원말 명초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에 말하자면 이게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면서 당대 중국에 있는 조류도 등장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막 한국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시대별로 뭘 관찰하기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 특성도 있고 이런 것은 제 생각에서는 우선 그림의 구도상하고 관련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첫째는 그 사물 한 개만 그리기보다도 그 사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또 구도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과 연관 있는 것을 그려서 그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승업이나 이런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고사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그립니다만은 그림이 그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정신 세계를 거기다 담으려 한다기보다는 본질적인 것은 정신 세계는 좀 거세된 상태에서 형식화되어서 이렇게 장식을 한다든지 또 기명절지도 같은 것도 좀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이럴 때는 자기의 정신 세계를 좀 노출하게 하는 잘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그림은 좀 아무래도 좀 태조하고 사회에 이렇게 유통에도 큰 문제가 없는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고 좀 장식화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예전에 18세기나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정신지향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한때 이 세간에서는 국화가 일본 황실의 문장이다 해서 비판적인 따가운 시선을 보낸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주옥 같은 글을 읽어보니까 저간의 그런 어떤 시선은 굉장히 편협되고 일방적인 시각이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연히 온 길에 횡재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제3 존경의 뜻을 표하고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물관 측에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